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인이 던진 그 한마디. 어느 봄날 오후 시골 마을 언덕 위 고즈넉한 서당마당에 젊은 선비 대여섯이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다 잠시 고향에 내려온 이들이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크게 되려면 학문이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청삼을 입은 김선비가 흥분해서 얼굴이 붉어진 채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말했다. 학문만 있으면 무엇하겠소?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사서삼경이 밥이 되어? 이 세상은 재물이 있어야 사는 것이요. 맞은편에 앉은 박선비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장사로 부를 일군 가문이었다. 재물이라니, 그건 천한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 아니오. 선비가 어찌 돈을 탐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소. 군자는 의를 밝히고 소인은 이를 밝힌다 하지 않았소. 다른 선비들도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는 명예가 중요하다 했고 또 어떤 이는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마다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이제는 서로의 말을 막으며 목소리만 높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봄날의 평화로운 서당마당은 마치 장터처럼 시끄러워졌다. 여보시오들, 이렇게 싸워서 무엇하겠소? 가장 나이 많은 이선비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젊은 선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논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으며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일로 이리들 떠드시오? 서당 마당 한쪽에서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자 서당 담장 밖 길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허리가 굽어 거의 기역자로 꺾인 듯했고 낡은 삼배옷은 여기저기 기워 자국이 역력했다. 손에 쥔 지팡이는 오랜 세월 들고 다닌 탓에 반들반들 윤이 났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비들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주름투성이 얼굴 위로 맑고 깊은 눈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천천히 서당 마당으로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지만 걸음걸이에는 의연함마저 배어 있었다. 근처를 지나다가 젊은 선비들의 목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췄소이다. 무슨 중대한 일로 그리 언성을 높이시는지 궁금하구려. 노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여유가 느껴졌다. 김선비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노인장, 우리는 지금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논하고 있어. 이런 토론에 노인장이 끼어들 일은 아니오. 그렇소. 글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학문을 알겠소. 박선비도 옆에서 거들었다. 다른 선비들도 노인의 남노한 차림새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노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마당 한쪽 평상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선비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 대체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논쟁을 벌이시는 것이요? 학문이 근본이라 하고, 아니요, 재물이 있어야 산다 하고. 선비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더니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선비들의 설명이 끝나자 서당마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 노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펴려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구부정한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다. 젊은 양반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시니 참 대단하구려. 선비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노인의 다음 말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런데 말이요, 이 늙은이가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학문을 해도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잡아도 결국 밥 한 그릇을 먹지 않으면 어찌 되겠소? 그야 죽겠지요. 김선비가 무심코 대답했다. 그렇소. 죽는 것이요. 노인은 빙긋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아낙네, 한여름 뙤약볕 아래 땀 흘리며 밭을 갈아 곡식을 키우는 농부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이치가 아니겠소. 서당마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봄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학문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조석으로 밥을 먹기 때문이 아니오. 그 밥을 누가 짓고 그 쌀을 누가 기르는지, 그것을 잊고 무엇이 근본이니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소이다. 노인의 말은 나직했지만 마치 큰 북소리처럼 선비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학문도 좋고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때로는 쓸모가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이어가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고 계셨던 건 아니요? 선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모두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먼저 김선비가 입을 열었다. 부끄럽습니다, 노인어른.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낮고 공손했다. 저희가 학문과 재물, 명예를 두고 논쟁했지만 정작 삶의 근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박선비도 고개를 숙였다. 제 집안이 장사로 부를 일궜다고 자랑했지만 그 재물로 쌀을 사고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농부와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주고 받는 것만 생각했지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그런 그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알면 되는 것이요. 깨달음은 언제 오든 늦지 않소. 이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 어른께서는 어떻게 이런 깊은 이치를 깨우치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 늙은이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다가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이 떨어져 사흘을 굶은 적이 있었어. 그때 한 농부가 막걸리 한 사발과 보리밥 한 덩이를 주었지요. 그 맛을,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그 뒤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소. 하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밥 짓는 연기가 마을에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눈에 벼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엔 당당함마저 느껴졌다. 여러분은 아직 젊소. 책도 읽고 세상도 경험하시오. 하지만 잊지 마시오. 가장 큰 배움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세월 속에 있고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선비들은 일제히 노인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노인은 그들을 향해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서당을 나섰다. 노인의 뒷모습이 들길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서당마당은 한동안 조용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마을 어디선가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김선비가 조용히 말했다. 저 연기 한 줄기, 저 농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구나. 우리는 높은 곳만 보려 했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늘 가장 평범한 곳에 있었소. 박선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선비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어떤 이는 벼슬길에 올랐고 어떤 이는 장사를 계속했으며 어떤 이는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날 노인의 그 한마디를 평생토록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수고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날 밤에도 아무 일 없었다. 영천 땅에 사이좋은 김씨와 정씨,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고 또 한 친구는 글공부에 뜻을 두어 참봉벼슬은 했지만 사는 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았다. 자손이 귀한 김부자에겐 늦둥이 외아들이, 정참봉에겐 딸이 있었다. 서로 왕래를 하며 지내는 터라 김부자 외아들은 정참봉의 딸을 누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두 친구는 김부자 집의 호젓한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네 딸 은선이 이제 몇 살이지? 16이라네. 평소 은선이를 눈여겨보던 김부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다. 우리 아이들 정혼시키면 어떻겠나? 자네 아들 국선이하고 우리 딸을? 정참봉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국선이가 5살이나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봐온 사이 아닌가. 나는 자네 딸 은선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네. 정참봉은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와 딸을 불렀다. 김 부자가 은선이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국선이가 괜찮긴 한데 아직 어려서.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참 어린 국선이지만 김 부자는 영천 최고의 부잣집 아닌가. 어린 신랑이면 어떤가. 그 집 며느리가 되면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지 않겠는가. 그래요. 은선이를 김부잣집에 시집 보냅시다. 정참봉 부부는 마침내 김부자와 사돈을 맺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은선이었다. 누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어린 국선이와 결혼하라니. 그러나 부모의 뜻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기가 찰 노릇이었다. 국선이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매사에 의젓하게 행동하거라.
국선은 친구들하고 다르게 댕기머리가 아닌 상투를 틀고 어른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평소에도 예쁜 은선 누이를 잘 따랐다. 그런 은선이 누이랑 결혼하라고 하니 마냥 좋았다. 어흠, 이제 난 너희하고 다르다. 은선이 누이한테 장가간다며? 꼬마 신랑이네. 아직 IT를 벗지 않은 동네 친구들이 국선을 놀려댔다. 마침내 혼인날이 되었다. 정찬봉집에 초례상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을 타고 신부집에 신랑이 당도하고 꽃 같은 신부가 나와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아이고 너무 어려. 사내구실이나 하겠어? 신부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신랑을 보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했다. 첫날 밤 등잔 밑에서 무거운 머리와 치장을 하고 앉아있던 신부가 신랑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것 좀 벗겨줘, 요. 국선은 그제야 인선의 무거운 족두리와 옷을 벗겨주더니 혼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했다. 아버지에게 첫날 밤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단단히 들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첫날 밤이 지나갔다. 장가는 가서도 국선이에게 변한 건 머리 모양뿐이었다. 누이, 아니, 여보, 아이들이 놀러 왔는데 들어가도 돼? 은선 누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은선은 동네 아이들 치닥거리까지 해야 했다. 은선은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성숙한 여인이었다. 밤이면 부드럽게 보듬어주는 남편의 손길이 그리웠지만 옆을 돌아보면 천진난만하게 잠든 어린 철부지만 보였다. 언젠가 너무 화가 나서 밀어버린다는 게 그만 장롱 모서리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가 났다. 흐르는 피를 보자 국선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를 듣고 평소에도 어린 아들 걱정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가? 어머니, 제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모서리에 부딪혀 그만 상처가 난 거예요. 은서는 자기 잘못을 덮어주는 국선이가 너무도 고마웠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신혼부부의 잠자리는 변한 게 없었다. 혹여라도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국선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얼른 돌아 누워버렸다. 그럴 땐 밤이 더 길게만 느껴지고 은선의 불타는 가슴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남편하고 사는 건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건지 은선의 한숨소리가 입에서 끊어질 날이 없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친정집에 들렀다. 근처에 살며 자주 드나들던 정찬붕집이었는데 사돈을 맺어 친정집이 되고 나니 쉽게 찾아가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장인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있자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잠자리에서 아직이냐? 은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자네 밤에 은선이하고 잘 지내는가? 국선은 대답 대신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밤은 처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물론 그날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잤다.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국선은 저만치 앞장서서 걷고 은서는 뒤를 따랐다. 길모퉁이를 도는데 처음 보는 산에 둘이 서 있다가 은선의 고운 자태를 보고는 무례하게 희롱하는 언사를 내뱉으며 크크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국선은 되돌아가 은선의 손을 꽉 잡았다. 서방님 무슨 일 있어요? 여보, 당신은 내 여자야.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지키겠소. 그 말을 하더니 국선은 은선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은선은 자기 손을 꽉 잡은 남편의 든든한 손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온 국선과 은선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뭘 그리 부끄러워하시오? 아침에 일어나 수줍어하는 은선을 보며 국선은 아내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그 뒤로 국선은 아버지가 일러준 가르침보다 더 능숙하게 실천하기 시작했다. 국선에게 진정한 남편의 면모가 보이자 은선의 얼굴에도 홍조가 돌았다. 새우젓 장사 복녀. 복녀는 가난하지만 엄격한 아비 밑에서 바르게 자란 처녀였다. 하지만 아비의 엄한 규율은 집안이 몰락하면서부터 없어졌다. 그 사연은 이랬다. 복녀의 아비는 가지고 있던 논을 다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논을 판 돈을 안방 벽장 속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복면을 쓴 도적 둘이 들어와 세 식구를 꽁꽁 묶어놓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놨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없애버리겠다며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복녀 아비는 한참을 버티다가 허벅지에 칼이 들어가자 벽장문을 열고 그 돈을 다 꺼내주었다. 시꺼먼 도적들은 돈꾸러미를 챙겨서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그 당시 산속에는 도적대가 살고 있다는 소문으로 민심이 흉흉했다. 그 마을에도 가끔 도적들이 산에서 내려와 곡식이며 닭을 비롯해 짐승들을 잡아가곤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복녀의 부모는 드러누웠고 졸지에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다.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던 복녀의 집은 이제 노남마지기 없이 거덜이 났고 달랑 집 한 채와 집에 딸린 텃밭이 전부였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복녀의 아비 어미는 기운을 차리고 남의 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복녀는 다른 집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개울에서 몇 감고 치맛바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예사로 하는 활달한 처녀였다. 그런 복녀를 보며 부모는 조신하게 처신하라고 항상 당부했다. 하지만 집안이 몰락하자 복녀는 16살 되던 해에 이웃마을 호라비에게 300냥에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갔다. 남편은 복녀보다 10살이나 위였고 원래 아버지 때는 상당한 분홍이었다. 복녀 아버지는 사위가 호랍이지만 지창금을 두둑이 내놓고 땅이 많다는 소리에 혹해서 복녀와 홀례 얘기가 나오자 그대로 밀어붙여버렸다. 복녀가 결혼하고 보니 알려진 것과 딴판이었다. 원래 시아버지 대에는 논밭도 꽤 많았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둘 줄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복녀를 산 300냥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게다가 남편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의 주선으로 소작을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두고 나서 김도 안 매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올해는 흉년이네 하고 지주집에는 가져가지도 않고 자기 혼자 먹어치우곤 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소작을 얻지 못할 정도로 인심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간 뒤 얼마 동안은 친정덕택으로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날이 갈수록 목구멍에 거미줄 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장인도 차차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가에 맞아 신용을 잃게 되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기운찬 복녀는 이러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라고 생각하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살궁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 식구 굶어 죽겠어요. 이제부터 장사라도 해봅시다. 당시에는 마포에 장사꾼이 많이 모였다. 복녀는 게을러 빠진 남편을 앞세우고 마포나루로 나갔다.
3개월 정도 잔심부름을 하며 물건이 들고 나는 걸 배워나갔다. 그리고는 몇 푼 모아놓은 돈으로 새우젓과 소금을 샀다. 이마가 까맣게 탄 사람은 마포 새우젓 장사라는 말이 있듯이 꼭두 새벽부터 새우젓과 소금을 이고지고 마을을 다니며 내다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 조금씩밖에 떼어오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제법 대량으로 떼어왔다.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다. 나이 먹은 남편은 게을러 빠져 쉴 생각만 했다. 새벽이면 남편을 두들겨 패다시피 해서 끌고 나오는 게 복녀의 하루 시작이었다. 임자, 오늘은 좀 쉽시다. 이러다가는 뼈골 빠져서 어디 살겠는가.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나오시오. 친정집에 맡겨놓은 애들 생각 좀 해보시오. 연년생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복녀는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다. 남들보다 일찍 나가 인천이나 강화도에서 오는 질 좋은 새우젓과 젓갈, 소금을 구해왔다. 그렇다 보니 복녀를 기다리는 단골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힘이 들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지만 1, 2년을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돈도 제법 벌어 저작거리에 손바닥만한 가게를 마련했다. 그날은 복녀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고지고 산길과 물길을 다니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가게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 가난한 친정집에 손 벌릴 때마다 굶더라도 아무 말 없이 곡식을 자루에 담아주고 복녀를 다독거리고 아이들까지 맡아서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게을러 빠진 남편도 아내의 성실함에 마음이 서서히 변해 제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복녀를 도와나갔다. 새벽이면 일찍 나가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복녀의 첫 일과가 되었다. 복녀의 가게는 최고로 질 좋은 새우젓과 소금, 젓갈을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입소문이 나자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복녀는 근동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총각들의 엉뚱한 생각. 먹새와 만덕이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중마고우다. 봉화 산골 마을로 시집와서 형님 동생하며 서로를 의지하던 어미들이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바람에 먹새와 만덕은 친형제처럼 자랐다. 먹새는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고 만덕이는 몸이 날래고 머리가 영리했다. 힘을 쓰는 일에는 먹새가 나섰지만 머리를 써야 할 때면 만덕이가 앞장섰다. 그래서 둘은 찰떡같이 붙어 다녔다. 그런데 그런 끈끈한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순녀의 등장이었다. 순녀는 짐승을 잡아서 살아가는 천포수의 딸이었다. 호랑이를 잡는 착호갑사로 활동했던 그가 포수로 살아가기 위해 청량산 자락 이 마을에 자리 잡은 건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누구지? 처음 보는 남자네? 엄청 이쁘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수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동네 안악에게 물어보니 마을에 이사온 천포수의 딸이라고 했다. 먹쇠도 만덕이도 한창 여자에 관심을 가질 나이다 보니 갑자기 나타난 수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당연지사였다. 수녀가 나한테 눈짓을 하던데? 헛물 켜고 있네. 나를 쳐다보더구만. 혹여라도 수녀와 마주칠 일이 생기면 그들은 서로 자기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며 옥신각신했다. 그때부터 그들의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한 여자를 놓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가 되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순녀는 물론이고
아무도 몰랐다. 순진한 두 총각은 만날 때마다 서로 자기가 순녀와 혼인할 거라며 엄포를 놓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다. 순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도 못하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다. 단오가 다가오자 마을에 씨름판이 벌어졌다. 마을 대표를 뽑아서 관청에서 열리는 씨름대회에 내보내는 것인데 우승 상금이 황소 한 마리였다. 새로 부임해온 사또가 민심을 얻고자 벌인 일이었다. 나 이번에 우승해서 순녀한테 장가갈 거다. 먹쇠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다. 흥, 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가 우승해서 순녀랑 혼인할 거야. 만덕이도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쳤다. 한편 마을 사람들도 만나면 모두 씨름대회 얘기뿐이었다. 먹쇠를 당할 사람이 있으려고. 그리여, 우리 마을 대표는 먹쇠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다. 동네에서 팔씨름으로 먹쇠를 이긴 사람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마을 한복판에 모래를 깔고 씨름판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구경에 나섰고 그 틈에 순녀의 모습도 보였다. 힘 좀 쓴다는 사내들은 모두 출사표를 던졌고 먹쇠와 만덕이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예상대로 먹쇠는 상대를 차례차례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그런데 만덕이도 자기보다 덩치 큰 사내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오르는 게 아닌가. 먹쇠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동안 만덕이는 재빠른 몸과 빠른 판단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결승에서 둘이 맞붙었다. 먹쇠가 이길 거요. 씨름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여. 만덕이가 이길 수도 있어. 결승전은 3번을 해서 먼저 2번을 이겨야 했다.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이 팽팽한 싸움에 구경꾼들도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먹쇠도 만덕이도 구경꾼 틈에 있는 순녀의 모습에 집중했다. 내가 꼭 이겨서 순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 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속에 둘은 순녀라는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대들었다. 그런데 먼저 모래판에 쓰러진 건 힘으로 밀어붙인 먹쇠였다. 먹쇠의 힘을 이용해 만덕이 보기 좋게 되치기를 한 것이다. 구경꾼들의 환호 속에 만덕이가 의기양양하게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런데 두 번째 판에선 먹쇠가 힘으로 밀어붙여 그만 만덕이가 쓰러졌다. 막상막하구먼. 구경꾼들도 손에 땀을 쥐었다. 마지막 3번째 판이 시작되었고 기세에 오른 먹쇠가 만덕을 들어올리는 찰나였다. 어느새 만덕의 다리가 먹쇠의 다리를 감더니 중심을 잃은 먹쇠가 먼저 모래판에 쓰러지고 말았다. 만덕의 승리였다. 거 봐. 씨름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여. 먹쇠는 모래판에 누워 구경꾼 사이로 보이는 순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 순녀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만덕이한테 순녀를 뺏길 수는 없어. 씨름에서 먹쇠를 이긴 만덕이는 의기양양하게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순녀가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황소라도 타서 순녀한테 바치면 나한테 시집 온다고 할까? 씨름대회에서 먹쇠를 이긴 만덕의 머리에는 온통 순녀 생각뿐이었다. 만덕이가 씨름판에서 마을 대표로 뽑히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만덕이에게 쏠렸다. 오늘같이 좋은 날 막걸리나 한잔 하세. 그러세. 사람들이 흥에 겨워 떠들고 있는 사이에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먹쇠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수녀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먼저요. 천포서 어른 마음에 들려면 호랑이라도 잡아야겠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먹새는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산이 깊어 호랑이를 보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기는 하지만 막상 호랑이를 무엇으로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다음 날 일찍 먹새는 길목에 나가 천포수를 기다렸다. 때마침 천포수가 사냥 도구를 메고 올라오는 중이었다. 아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새 아닌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요? 호랑이를 잡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호랑이를? 잡기만 하면 좋지. 호피만 팔아도 자네 장가미천은 하고도 남으니까. 그런데 어디 그게 간단한가? 알려만 주시면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글쎄, 나도 호랑이 사냥을 그만둔 지 오래라서. 그러면서 천포수는 몇 가지 준비사항을 일러주고 덧붙였다. 미끼를 준비해두게. 미끼요? 그래, 구덩이 앞에 미끼를 달아두게. 집에 온 먹새는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염소목에 줄을 매서 끌고 나갔다. 너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어머니가 그걸 보고 소리쳤다. 큰일을 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요. 먹새는 호랑이가 나올 만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구덩이를 파고 감쪽같이 덮은 후 앞에 있는 나무에다 염소를 묶어 놓았다. 미안하다. 이게 다 주인님 장가를 위해서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는 우거진 나무 사이에 숨어 밤이 되길 기다렸다. 마을 총각들 사이에 먹새가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만덕이 귀에도 들어갔다. 호랑이를 잡아서 순이한테 잘 보이려는 속셈인 걸 모를 줄 알고? 그나저나 황소를 못하는 날이면 큰일인데. 만덕이는 만덕이대로 먹새가 혹시 호랑이라도 잡아오는 날이면 예전에 호랑이잡이로 이름을 날렸다는 천포수에게 눈도장이라도 찍을까봐 전전긍긍했다. 한밤중 졸음이 오는 눈을 부릅뜨고 숨죽여 숨어있는 먹새의 귀에 염소 울음소리와 함께 파놓은 구덩이에 커다란 짐승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랑이다. 먹새는 머리털이 쭈뼛 솟아올랐다. 그리고는 손에 날카로운 쇠스랑을 움켜쥐고 구덩이로 다가가 보았다. 커다란 짐승이 구덩이 속에 들어있기는 한데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함부로 얼굴이라도 들이밀었다가 호랑이가 달려들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먹새는 그 길로 천포수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호랑이가 잡힌 것 같아요. 뭐? 호랑이라고? 천포수는 사냥도구를 챙겨서 먹새를 따라 나섰다.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짐승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너무 어두우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리세. 천포수의 말에 따라 날이 새기를 기다려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커다란 멧돼지 아닌가. 잘 되었네. 저거 한 마리면 단오날 동네 잔치하고도 남겠네. 하지만 먹새는 호랑이를 잡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단오날이 되었다. 동구밭까지 만덕이를 배웅하고 돌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린 건 늦은 저녁이었다. 만덕이가 황소를 탔대요. 정말 경사 났네, 경사. 그 소식을 들은 먹새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만덕이 녀석 당당하게 순녀에게 혼인하자고 말하겠구먼.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이 마을에서 떠나든가 해야지. 마침내 황소를 끌고 만덕이가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 이제 순녀는 내 차지요.
만덕은 예쁜 색시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에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천하장사 만덕이 최고여. 황소도 타오고 1등 신랑감이란 게. 그리여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해보소. 내년 봄에는 국수 좀 먹게. 옆에서 듣고 있던 만덕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지 한마디 했다. 그때 구경꾼 틈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내년 봄에는 수녀도 시집 간다는데 만덕이도 내년 봄에 장가가면 우리 마을 경사났구먼.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누가 그러던가? 신랑은 누구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천포수가 한마디 했다. 맞소. 내년 3월 열이틀에 이웃마을 이첨지 큰아들과 정혼이 되어 있소이다. 이웃마을 이첨지요? 이첨지는 이웃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 시집 잘 가네. 이 부잣집 큰아들이면 수녀 팔자 폈지. 그 소리를 들은 만덕이가 생각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힘보다는 돈이 먼저구나. 그때 먹쇠가 잡아온 멧돼지를 가리키며 한마디 했다. 만덕이가 천하장사가 되었으니 축하하는 뜻으로 제가 잡은 이 멧돼지로 동네 잔치나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헛물만 켰구나. 먹쇠와 만덕은 서로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아내는 최고의 미인. 울창한 숲길에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시원한 물소리가 더위를 식혀주는 인왕산 수성동 계곡을 찾은 두 선비가 있었다. 동문수학하는 영달과 국선이 오랜만에 머리도 식힐 겸 옥류동천에 발을 담근 것이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구먼. 지척에 이런 곳을 두고 마음 여유가 없었네. 두 사람은 경치 좋고 물 맑은 계곡 아래 앉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다. 햇살이 비치는 나뭇잎들 사이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인왕사에서 기숙하며 과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다. 박국선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난한 처지였고 서영달은 손꼽히는 부잣집 외아들이었다. 그 마을에서는 서영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영달은 어려운 걸 모르고 자라 놀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였다.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리기로 소문이 났지만 대부분 아버지 서부자의 소작인들로 살다 보니 누구 하나 나설 수도 없었다. 영달의 부모도 철딱선이 없는 영달이 걱정거리였다. 장가라도 보내야 마음을 잡겠군. 영달의 부친은 서둘러 며느리감을 구해 영달을 장가보냈으나 그 바람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장가를 가고 한동안은 잠잠하더니 신부만 남겨두고 외박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저기 바람둥이 영달이 온다. 순애야, 넌 그만 들어가라.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저만치 영달이 거들먹거리며 오는 모습이 보이자 파릇파릇한 양주댁의 딸내미에게 그만 가라고 다그쳤다. 혹여라도 영달이 눈에라도 드는 날이면 바깥 출입을 걱정하고 살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었다. 집 주변을 돌며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듯이 수작을 걸 기회를 볼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런 영달이 어느 날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어디 간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때 서부잣집 친모로 있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양으로 과거 공부하러 올라갔대. 과거? 내막은 이러했다.
서부자는 아들의 행실이 전혀 바뀌지 않자 극약 처방을 내렸다. 재산 물려받아서 빈둥거리고 살 생각하지 마라. 과거 시험 봐서 벼슬이라도 얻기 전에는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양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반면 국선은 홀어머니 밑에서 글공부에만 매진하며 살았다. 그 흔한 연애 한 번 한 적도 없었지만 돌아가신 부친의 친구가 국선의 사람됨을 알고 가문 좋은 송씨 집안 여식을 통원해 주어 느지막이 장가를 갔다. 그런데 국선은 신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네. 무슨 복인지 신부가 별세 미인이었다. 내 아내는 최고의 미인이군. 국선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꽃같이 예쁜 신부를 얻은 국선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얻어 홀어머니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집을 떠나 과거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인왕사에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영달을 만난 것이다. 어느 날 국선이 말했다. 자네 우리 집에 같이 가겠나? 자네 집에? 그래, 사흘 후면 내 생일이라네. 그때 같이 가세. 그게 실수였다. 소문난 바람둥이란 걸 알 리가 없던 국선은 영달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리 들어오게. 안방으로 들어간 영달은 상을 차려 들어온 국선 아내의 미모를 보자 가슴이 뛰었고 숨겨둔 바람둥이 기질이 다시 살아났다. 국선의 아내는 정말 만에 하나도 없을 만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용모에 못지않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온 영달의 머리에 글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국선이란 놈이 굉장한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군. 그 가난뱅이가 그런 미인을 얻다니 세상은 유지경이야. 영달의 머릿속에는 시꺼먼 생각으로 가득했다. 밤새 뒤척거리며 잠을 설치던 그는 음흉한 흉기를 꾸몄다. 그래, 부딪혀보는 거야. 미인을 얻으려면 모험을 해야지. 이튿날 저녁이 되자 영달은 국선 몰래 산에서 내려가 기회를 엿보다가 어둠을 틈타 국선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 저녁에 어쩐 일로 오셨는지요? 국선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대개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급히 부인을 찾고 있소이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씀이신지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꼼짝을 못하고 아내만 불러달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러 온 거요. 그 얘기를 들은 국선의 아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하고 나오지요. 영달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기하고 있던 가마를 대령했다. 여자를 태우고 그 길로 달아날 속셈이었다. 얼마 후 장옷에 얼굴을 가린 채 여자가 나와 가마에 올라탔다. 어두워진 밤길을 따라 얼마나 갔을까? 후미진 산길에 접어들자 가마가 멈추었다. 그러자 영달이 가마 앞으로 다가갔다. 부인, 당신 남편에게 간다는 건 거짓이었어.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이제부터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자 가마 안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장옷을 열어젖혔다. 아니, 당신 누구요? 영달이 여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국선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국선의 아내가 시집올 때 따라온 나이든 유모였다. 아이고 좋아라. 호강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데려가 주시오. 영달은 혹이라도 붙인 듯이 뒤로 물러섰다.
댁은 누구요? 뭔가 잘못되었군. 돌아가시오. 돌아가면 납치당했다고 관가에 알릴 거요. 여자는 팔자라도 고치겠다는 건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영달은 있는 돈을 다 털어 쥐어주고는 소리치며 오던 길로 쏜살같이 도망쳤다. 이보게들,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가막꾼들은 영문도 모르고 유모를 태우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 내막은 이러했다. 국선의 아내는 그 밤에 찾아온 친구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래서 유모와 짜고 유모를 가마에 태운 것이다. 댁이 우리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여도 우리는 못 속이지. 유모는 두둑이 받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빙그레 웃으며 영달의 뒷공무니에 대고 소리쳤다. 혼비백산한 영달은 그 뒤로 두 번 다시 국선과 아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국선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 어여쁜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바람둥이 영달의 소식은 그 뒤로도 들리지 않았다. 하룻밤에 생긴 인연. 벗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노총각 이선비가 뒷골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만 일어나세. 조금 있으면 인정이 울릴 거요. 이 좋은 시간을 마다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먼. 야금 시간에 쫓겨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이선비의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주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벌컥벌컥 다 마시는 바람에 술이 좀 과했던 탓이었다. 취기가 오르자 이선비는 담벼락 밑에 소피를 보고는 잠시 기대어 앉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달빛에 쓰러져 있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때 두런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여기 계시네.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다가오더니 술에 취한 이선비를 둘러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뒤채에 딸린 방문을 열더니 밀어넣는 것이었다. 어두침침한 방으로 들어간 이선비는 얼떨결에 신부와 동침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이선비는 자기가 낯선 방에 누워있는 걸 알았다. 여긴 어디지?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돌아보고는 더구나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누구시오? 여긴 어디요? 그 소리에 눈을 뜬 여자도 이선비를 보고 놀라더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날 마침 본가에 다니러 간 신랑이 신행을 가기 전 아직 친정에 지내고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기별이 왔다. 그런데 온다던 신랑이 야금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자 하인들을 내보냈는데 담벼락 밑에 쓰러진 사람을 신랑으로 알고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신부가 나직한 목소리로 울먹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간밤에 술이 과해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소. 여자가 울먹이길 멈추고 결심한 듯 이선비를 바라보았다. 아직 신행도 가지 않은 신부가 외간 남자를 들였으니 목숨을 끊어야 마땅하지만 그리하면 무남동녀로 키우신 부모님께 더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를 데려가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해야 마땅하나 등과하기 전엔 가시를 드리지 않겠다고 노목께 약조를 한 마당에 어찌 허락을 구하겠소? 그러자 신부가
그러면 일가 중에 제가 의탁할 만한 곳이 있는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선비가 한참 생각하더니 홀로 지내시는 고모님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하고 말하자 그러면 등과하실 때까지 그곳에 의탁하고 있겠사오니 등과 후 저를 본가로 들여주십시오. 하고 여자가 말하고는 글을 몇 자 적어 부모에게 남겨놓고 날이 밝기 전에 이선비를 재촉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날이 밝자 부모는 딸이 적어놓은 편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집을 떠난다. 안정되면 찾아와 뵙겠다고 쓰여 있었다. 깜짝 놀란 부모가 딸의 방으로 달려와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안 신부의 부모는 딸이 외간 남자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찾아온 신랑에게 장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자네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딸아이가 괴질에 걸려 이틀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네. 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별할 겨를도 없었네. 그 얘기를 들은 신랑은 한동안 애석한 표정을 짓더니 마음을 정리한 듯 넙죽 절하고는 일어서더니 따님의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길로 본가로 돌아가고 말았다. 부친의 반대로 전부터 사귀던 처녀를 못 잊어 하던 신랑은 지난밤 그 여자를 만나고서 다음 날 처가에 온 거였다. 신부의 소식을 들은 신랑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었다 하고 여기는 것이었다. 얼마 후 그 여자와 다시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이선비의 홀로 된 고모집에 살게 된 여자는 고모를 살뜰히 보살피며 정을 붙이고 살았다. 사실을 숨긴 채 글 공부에 전념한 이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동안 고모에게 의탁하고 있던 여자를 데려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여자의 친정집을 찾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딸은 이 세상에 없어. 노발대발하는 부친에게 딸은 지나간 일을 사실대로 들려주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남긴 글을 보고 행실이 못된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생각하던 부친은 사실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사람에겐 정해진 인연이 있는가 보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이겨낸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러더니 내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풍악을 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야겠다. 하고는 집안이 떠나갈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다. 길 떠난 남편과 수상한 노파.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심했다.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 소금 한 가마를 팔기로 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남은 소금을 짊어지고 한양으로 가서 팔아 돈을 벌어오겠소. 여보, 너무 멀고 험한 길인데 괜찮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남편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반드시 돈을 벌어 돌아오겠소. 그렇게 남편은 무거운 소금 한 가마를 등에 짊어지고 산길을 나섰다. 길은 험난하고 무더웠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리며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은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배고프고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기 불빛은 뭐지? 남편은 간신히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문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여? 안에서 나이 지긋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잘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연 노파는 잠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어서 들어오시오. 빈 방이 있으니 편히 쉬다 가시오. 남편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소금찜을 처마 밑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고 초라했지만 지친 남편에게는 그저 따뜻하고 안락하게만 느껴졌다. 잠시 후 노파는 배추잎과 무청으로 쓴 시래기죽을 가져와 그에게 내밀었다. 손님, 이거라도 드시고 주무시오. 빈속이라 잠도 안 올 거 아니요. 남편은 허겁지겁 죽을 먹으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죽을 먹고 속이 조금이나마 채워진 남편은 피곤함에 지쳐 금방 골아떨어졌는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노파가 떡 3쪽을 들고 나타났다. 손님, 죽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이 떡이라도 드시고 주무시오. 남편은 너무 고마워하며 떡을 한 조각 먹었다. 그런데 2번째 조각을 먹으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온몸이 커지고 다리와 목이 길어졌다. 순식간에 말로 변해버린 것이다. 남편은 깜짝 놀라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아무리 애써도 다시 말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노파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에 들어와 말에 굴레를 씌우며 말했다. 참 잘생긴 말이로군.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노파는 남편을 시장으로 끌고 갔다.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말로 변한 남편을 보고 감탄했다. 와, 저 말 좀 봐. 저렇게 잘생긴 말은 처음이야. 정말 잘생겼구먼. 결국 남편은 비싼 값에 팔렸다. 새 주인은 남편을 농사일에 사용하며 짐을 나르게 했다.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은 배고픔에 못 이겨 밭에서 물을 하나 뽑아 먹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을 먹자마자 다시 사람이 되었다. 남편은 기쁨에 겨워 그곳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한 남편을 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다.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남편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 할망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다시 소금 한 가마를 짊어지고 노파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노파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똑같이 죽과 떡을 내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떡을 먹는 척만 하고 몰래 숨겼다.
한밤중 노파가 자신을 엿보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떡을 쪼개 노파에게 건넸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주시다니 어르신도 드셔보시죠. 노파는 자신이 만든 떡을 먹으면 사람이 말로 변하는데 나그네가 말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떡을 조금 떼어 먹어보았다. 그러자 그 순간 말로 변해버렸다. 남편은 노파에게 굴레를 씌워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 데려갔다. 노파는 비싼 값에 팔려갔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오랜 가난을 벗어났다. 노파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져 고난을 겪었고 착한 부부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